자정의 정막을 깨는 것은 펜촉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바이오신 바이오센이 회장 하선우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유리창에 비친 도시의 불빛처럼 차갑고 정교했다. 5년 전 굴욕과 배신 속에서 강태준의 제국인 KH그룹에서 쫓겨났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지금의 하선우는 스스로의 힘으로 제약업계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거물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복잡한 약물 동력학 데이터에서 잠시 벗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깔끔하게 정돈된 파일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그녀는 감정이라는 사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감정은 약점이었고 그녀는 다시는 약해질 수 없었다. 특히 강태준과 그의 가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랬다. 바로 그때 고요함을 찢는 날카로운 인터콤 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에 방문객은 없었다. 그녀의 사생활은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접근은 불가능했다. 보안팀장의 긴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강태준 KH그룹 회장께서 와 계십니다. 막무가내로 통제가 어렵습니다. 선우의 손에 들린 펜이 순간 멈췄다. 강태준. 그 이름 하나가 억눌러 왔던 모든 상처를 헤집는 듯했다. 선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그가 왜 지금 여기에 왔는가? 5년 만에, 그것도 한밤중에.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들여보내. 보안팀장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이 남자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재킷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서재에서 나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거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때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강태준은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고 오만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땀과 절망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폭풍우를 뚫고 온 난파선의 선장 같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내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선우만을 향해 있었다. 선우, 하선우.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몇 걸음 다가왔지만 선우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힌 듯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관찰했다. 이 남자는 KH그룹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던 남자였다. 그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우는 이 상황이 또 다른 계략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태주는 말은 입술을 축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제발, 시간이 없어. 당신 도움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팔짱을 끼었다. 그녀의 자세는 방어적이면서도 위압적이었다. 여긴 내 집이야, 강태준 씨. 그리고 우린 5년 전에 끝났어. 당신이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숨길 수 없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는 선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선우가 한 걸음 물러서자 멈칫했다.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민서가, 우리 딸 민서가. 그는 우리 딸이라는 단어에서 목이 메는 듯했다. 선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민서. 그녀가 낳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아이. 법정에서 태준의 어머니가 조작한 증거들로 인해 양육권을 빼앗긴 후 그녀는 오직 사진으로만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야 했다. 선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민서가 아파. 아주 많이. 죽어가고 있어. 그 말이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갈랐다. 선우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죽어간다고? 그녀의 아이가?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다시 올가매려는 또 다른 잔인한 수작일지도 몰랐다. 거짓말. 날 이곳에서 끌어내리려는 수작이라면 당장 꺼져. 거짓말이 아니야. 태준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선우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서울대병원 VIP 병동의 공식 진단서였다. 희귀성, 재생불량성 빈혈. 선우의 눈이 빠르게 의학 용어들을 훑어내렸다. 골수 기능 부전, 면역 체계 붕괴, 긴급 골수 이식 필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애써 중심을 잡으며 차가운 대리석 기둥에 기댔다. 왜 나한테? 당신 가문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 최고 의사들. 뭐든.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다 해봤어. 유럽, 미국,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졌어. 맞는 기증자가 없어. 민서의 혈액형이 희귀해. RH, AB형이야. 당신과 같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 그의 절박함, 이 모든 상황에 잔인한 아이러니. 태주는 무너질 듯 선우 앞에 다가섰다. 이번에는 선우도 피하지 않았다. 선우야, 제발, 제발 검사라도 받아줘. 당신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라. 우리 민서, 내 딸, 아니, 우리 딸이잖아. 당신이 낳았잖아. 제발, 살려줘.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속에는 연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진단서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녀의 눈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필요해? 5년 전 당신 어머니가 날 매춘부 취급하며 내쫓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내 딸을 빼앗아 갈 때 당신은 그 서류에 서명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딸이라고? 그녀는 조소했다. 그 웃음소리는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태주는 충격받은 듯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마도 그녀가 모성애에 호소하며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을 것이다. 선우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가 다시 소리쳤다. 그 아이가 죽어가는 동안 당신은 KH그룹의 후계자로서 모든 걸 누리고 있었겠지. 난 내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 당신들은 철저히 날 배제했으니까. 선우가 한 걸음 다가서며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내가 순순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내 골수를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5년 동안 나를 지옥 속에서 살게 한 남자에게, 내 딸을 볼모로 잡고 나를 협박했던 그 가문에게.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오직 딸의 생명이라는 절박함만 가지고 왔지만 선우가 마주한 것은 과거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벽이었다. 선우는 서재로 돌아가려는 듯 몸을 돌렸다. 돌아가 당신 변호사들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게 가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해.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선우는 불에 댄 듯 팔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경고에 태준은 주춤했다. 제발, 원하는 게 뭐야? 돈, 회사, 바이오신, 뭐든지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KH그룹 지분이라도 줄게. 제발 민서만 살려줘. 그의 제안은 선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돈, 지분? 그녀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강태준. 당신은 아직도 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로 보는군. 당신이 나한테서 빼앗아간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내 명예, 내 경력, 그리고 내 아이였어. 이제 와서 그걸 돈으로 흥정하겠다고? 그녀는 태준을 지나쳐 거실 중앙에 섰다. 도시의 야경이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갑게 빛났다. 검사를 받겠다고 약속해줘, 제발.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태준이 애원했다. 선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그녀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이.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단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준 씨, 그녀가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균열을 상기시켰다. 당신은 사업가야. 나도 사업가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당신과 나 사이엔. 태주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뭘 원하는 건지 말해. 내일 아침 내 변호사가 당신에게 연락할 거야. 내 조건을 가지고. 선우가 말했다. 조건? 지금 이 상황에서 조건을 걸겠다고? 당신 미쳤어?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 태준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내 딸이지. 선우가 그의 말을 받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지난 5년간 당신 딸로만 살았어. 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타인이었지. 이제 와서 나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강요하지 마. 당신들이 먼저 그 권리를 뺏어갔으니까. 그녀는 현관문을 가리켰다. 이제가 내일 내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려. 그리고 다시는 허락 없이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 태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차가운 여자가, 이 복수에 불타는 듯한 여자가 5년 전 자신이 알던 그 온화했던 하선우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딸의 생명을 구걸하러 왔지만 대신 마주한 것은 과거의 망령과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그의 절망적인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선우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인함의 가면이 벗겨지고 한 여자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드러났다. 민서, 내 딸. 그녀는 진단서를 쥔 손을 떨며 흐느꼈다. 아이가 아팠다. 그녀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태준 앞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홀로 남겨진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다. 슬픔은 곧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딸을 살릴 것이다. 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강태준과 그의 가문이 다시는 자신과 딸을 농락하지 못하게 할 방식으로. 다음 날 새벽, 태양이 서울의 스모그를 뚫고 희미하게 떠오를 때 하선우는 이미 바이오신 본사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젯밤 강태준이 남기고 간 진단서는 그녀의 책상 위에 마치 사형 선고서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던 남자의 절박한 얼굴이 떠올랐지만 선우는 그 기억을 냉정하게 밀어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민서, 자신의 딸. 그녀는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구걸이 아닌 거래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의 개인 비서이자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인 민지영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민 변호사는 선우가 KH그룹에서 쫓겨났을 때 유일하게 그녀의 결백을 믿고 함께 나와 바이오신 창립을 도운 인물이었다. 그녀는 선우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민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차분함과 유능함이 묻어났다. 선우는 진단서를 그녀에게 밀었다. 강민서, 만호세, RH, AB형, 재생불량성, 빈혈, 긴급 골수 이식 필요. 민 변호사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프로답게 동요를 감추고 서류를 K에게 읽어내려갔다. 이 아이는 회장님의 내 딸이야. 선우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어젯밤 강태준이 직접 찾아왔어. 내게 검사를 받으라고 애원하더군. 내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민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인지, 그리고 선우의 마음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에 분주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난 내 딸을 살릴 거야. 하지만 강태준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야. 그녀가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밤새 흘렸을 눈물의 흔적 대신 차가운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받아 적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 오늘 아침 10시 강태준에게 발송해. 선우가 명령했다. 첫째, 나는 즉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겠다. 단, KH그룹 산하병원이 아닌 바이오신이 지정하는 제3의 중립의료기관에서만 진행한다. 모든 과정은 내 의료팀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민 변호사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다. 둘째, 검사 결과 내가 적합한 기증자로 판명될 경우 난 수술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동의에는 조건이 따른다. 선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민서가 회복기에 접어드는 즉시 강태준은 민서에 대한 모든 친권과 양육권을 나에게 양도한다. 그는 법적인 접근 금지 명령에 동의해야 하며 오직 내가 허락하는 조건 하에서만 아이를 만날 수 있다. 민 변호사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이건 사실상 아이를 빼앗아 오시겠다는 겁니다. 강태준 회장은 물론이고 특히 KH그룹의 안주인인 그의 어머니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하지. 선우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5년 전 나를 KH그룹에서 쫓아내고 양육권을 박탈하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증거의 원본, 그리고 그 배후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강태준의 공식적인 자백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받아야만 나는 수술실에 들어갈 거야. 이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며 딸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럼 내 딸은 죽겠지. 그리고 그건 내 골수를 거부한 강태준과 그의 가문의 책임이 될 거야. 난 분명히 내 딸을 살릴 기회를 줬으니까. 그녀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그것을 억누르는 더 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정확히 오전 10시 KH그룹 본사의 회장실은 폭발 직전의 화산 같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선우의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조건들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모욕이자 협박이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감히 내 딸을 가지고 나랑 거래를 해? 그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의 앞에 서 있던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권을 포기하라고? 어머니의 자백을 받아내라고?
그 여자가 제정신이야. 지금 민서가 죽어가고 있는데. 태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선우의 펜트하우스에서 느꼈던 절박함은 그녀의 냉혹한 조건 앞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선우가 분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토록 잔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가 결국 어머니로서의 본능에 굴복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하선우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5년 전 그가 방관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그녀는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변해 있었다. 태준의 분노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만약 선우가 정말로 이 조건을 고수하고 수술을 거부한다면 민서는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즉시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다가 차가운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다.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마침내 4번째 시도 만에 선우가 전화를 받았다. 하선우,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당신 딸 목숨을 가지고, 내 딸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당신이야, 강태준 씨. 선우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난 분명히 살릴 방법을 제안했어. 선택은 당신 몫이지. 내 딸을 살리고 당신의 오만함을 버릴지, 아니면 당신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딸의 죽음을 방관할지.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도 엄마잖아. 태준이 절규했다. 엄마. 선우가 코웃음을 쳤다. 지난 5년간 난 법적으로 엄마가 아니었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당신은 그걸 묵인했고, 난 그저 민서에게 골수를 제공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증자일 뿐이야. 당신들이 날 그렇게 취급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모성애를 강요하는 거지?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선우의 모든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냉혹함은 그가 과거에 저지른 무관심과 방관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친권은, 그리고 어머니 일은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시간이 없어, 강태준. 당신 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내 조건은 단 하나도 수정할 수 없어. 모두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든가. 선우는 이어 말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민 변호사를 통해 당신의 수락 의사가 담긴 공증된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이 거래는 없는 걸로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 예정된 내 검사도 당연히 취소될 거고. 당신, 그리고 명심해. 다시 한번 내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어젯밤처럼 무단으로 찾아온다면 난 당신을 스토킹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내 딸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 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해. 전화가 끊어졌다. 태주는 텅 빈 수화기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오만함, KH그룹의 회장이라는 그의 절대적인 권력은 지금 이 순간 하선우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는 선우가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전사였다. 태주는 자신의 법무팀장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금은 하선우 회장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가씨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굴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한편 선우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을 몰아붙이는 것은
그녀에게도 엄청난 감정 소모였다. 민 변호사가 물을 한 잔 건넸다. 강태준 회장, 받아들일까요? 선우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받아들일 거야. 그는 오만하지만 자기 자식을 버릴 만큼 어리석지는 않아. 적어도 그의 제국을 물려줄 유일한 상속자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회장님의 어머님, 그분의 자백을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 변호사가 우려를 표했다. 그래서 강태준이 필요한 거야. 선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오후 5시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끔찍한 정적이 흘렀다. 책상 위에는 하선우의 변호사가 보낸 방금 공증을 마친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결국 서명했다. 굴욕감의 턱이 뻣뻣하게 굳었지만 병원에서 매 시간마다 보고되는 딸의 위급한 상태는 그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제국과 그 제국을 경멸하는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패배감은 그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불태웠다. 그는 하선우가 이토록 무자비할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돈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국의 심장인 후계자와 가문의 치부인 과거를 동시에 겨누었다. 태주는 이것을 딸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절박한 전략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한 5년간 칼을 갈아온 여자의 냉혹한 복수극이라고 오해했다. 박 이사, 들어와. 태준이 인터콤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곧이어 KH그룹의 충실한 해결사이자 태준의 오른팔인 박진수 이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태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박 이사는 태준의 살기 어린 표정을 읽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하선우가 내 딸 목숨을 담보로 날 협박했어. 태준이 서류 사본을 그에게 던졌다. 박 이사가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친권 포기 조항에서 잠시 멈췄다. 이건 하선우 회장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아시면 어머니는 아직 몰라. 알아서도 안 돼. 태준이 말을 잘랐다. 그 여자는 내가 순순히 모든 걸 내어줄 거라고 생각하겠지.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고 비웃으면서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아직 날 몰라. 내가 강태준이라는 걸 잊었어. 그는 박 이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바이오신. 하선우가 내게서 훔쳐간 기술로 세운 그 껍데기뿐인 회사. 그게 그 여자의 유일한 무기야. 그 무기를 빼앗으면 그 여자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박 이사는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아가씨의 수술은 진행할 거야. 하선우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수술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돈줄이 막히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언론이 그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그 차가운 하선우도 결국엔 울면서 내게 매달리게 될 거다. 친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그는 하선우의 냉정함이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갑옷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선우가 이미 자신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 이사, 바이오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자금 흐름, 핵심 연구원, 임상시험 데이터, 뭐든지 좋아.
압박을 시작해. 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 시장의 합법적인 경쟁처럼 보여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이사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자신의 조건에 도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것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는 하선우의 냉정함이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이 그 비극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로 그 시각 하선우는 KH그룹 산하병원이 아닌 스위스계 자본이 운영하는 서울 외곽의 최고급 중립병원 바랄라 메디컬 센터의 VIP 검사실에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보낸 수락 문서를 받자마자 즉시 민지영 변호사와 자신의 개인 의료팀을 대동하고 이곳으로 왔다. 그녀는 강태준의 서명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결과만을 믿었다. 그녀는 그가 시간을 끌거나 다른 속임수를 쓸 경우를 대비해 이미 며칠 전부터 익명으로 이곳에 검사를 예약해둔 상태였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민 변호사가 창백한 얼굴의 선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골수 검사는 단순한 혈액 검사가 아니었다. 고통이 따르는 과정이었다. 내 딸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선우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민 변호사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간절했다. 의료진이 들어오고 검사가 시작되었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강태준에 대한 분노가 아닌 오직 민서의 얼굴로 가득 찼다.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아이, 사진으로만 보아온 아이. 그 아이가 자신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만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제발, 제발 맞아야 해.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검사가 끝나고 선우는 비틀거리며 검사실을 나왔다. 민 변호사가 그녀를 부축했다. 결과는 24시간 후에 나옵니다. 하지만 초기 혈액 매칭률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의료팀장의 보고에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즉시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녀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다. 강태준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그의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반격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오후 바이오신의 주식 차트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선우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재무팀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어제 오후부터 정체불명의 대규모 공매도 세력이 유입되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신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BS211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악성 루머가 해외 투자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사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역력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아니요. 선우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 있는 매수 그래프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공격 패턴이 보였다. 자금력은 막대했지만 움직임이 조급하고 거칠었다. 마치 분노에 찬 어린아이가 체스판을 마구잡이로 뒤엎는 것 같았다. 강태준이야. 선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사들이 숨을 삼켰다. 회장님, 하지만 KH그룹이 직접 움직인다는 증거는 필요 없어. 이건 그의 방식이야. 상대를 얕보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 공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 그녀가 딸의 목숨을 걸고 협상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회사를 무너뜨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딸의 수술 때문에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그의 자비에 매달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선우의 눈이 얼음보다 차갑게 빛났다. 재무팀은 즉시 우리가 보유한 모든 현금성 자산을 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해. 하지만 전면전은 피해.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자금 소진이야. 그녀는 홍보팀장을 바라보았다. 루머에 대해서는 24시간 후에 있을 긴급 기자회견에서 직접 대응하겠어. 기자회견이요. 어떤 내용으로? 선우는 홍보팀장의 말을 끊었다. 강태준이 내게 준 선물. 5년 전 진실에 대한 자백서. 그걸 공개할 거야. 회의실은 충격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 변호사가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건 민서 아가씨의 수술이 끝난 후에 강태준이 먼저 계약을 어겼어. 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한 거래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켰어.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응수해줘야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냉정함이 그저 복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어. 이건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야. 그리고 난 이 전쟁에서 절대 질 수 없어. 그녀는 이미 강태준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고 그의 숨통을 끊을 반격의 칼을 갈고 있었다. 강민서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KH그룹 소유의 VIP 병동, 그 중에서도 가장 삼엄하고 비싼 1인실의 공기는 매시간 무거워지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에 연결된 모니터들은 이제 더 자주, 더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골수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폐혈증 쇼크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치의가 강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장비, 최고의 약물. 하지만 지금 그의 막대한 부는 딸의 피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작은 생명, 세포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라는 게 고작 기다리라는 건가. 당장 뭐라도 해. 그의 고함에 의료진이 움찔했다. 하지만 태준의 분노는 온전히 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분노는 하선우를 향해 있었다. 어제 오후 그가 굴욕적인 서류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우는 중립병원에서의 검사 절차를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 24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은 태준에게는 딸의 목숨을 가지고 벌이는 잔인한 심리전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은 그를 비웃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병실 밖 복도에서 박진수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 이사, 바이오신, 아직도 숨이 붙어 있나?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부족해. 태준이 전화를 끊을 듯 소리쳤다. 그깟주가 하락 따위로 그 여자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그 여자는 지금 내 딸 목숨을 가지고 노는 악마야. 그 여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려. 그의 절망은 광기가 되어갔다. 바이오신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신용한도를 당장 재검토하라고 압력을 넣어 모든 증권사의 바이오신 리포트를 최하 등급으로 내리게 해. 그 여자가 가진 모든 돈줄을 얼려버려. 당장. 그는 하선우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무일푼이 되어 오직 자신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원했다. 그래야만 이 굴욕감을 씻어내고 다시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박진수 이사의 명령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KH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바이오신의 대출을 제공했던 제1금융권 은행들은 최근 악성 루머로 인한 기업 리스크 재평가라는 명목으로 긴급 대출 심의에 들어갔다. 바이오신의 주거래 은행조차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의 조기 상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선우가 공들여 쌓아 올린 신용의 탑이 KH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이오신의 긴급 재무회의실.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회장님, 스위스 연방은행, UBS과 도이체방크, 도이시방께서 동시에 신용장, LC, 발급을 보류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원자재 수입 대금 결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제약 관련 특허를 담보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 ABS, 발행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보고는 하나같이 절망적이었다. 강태준의 공격은 바이오신의 심장인 현금 흐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임원들은 모두 하선우의 입만 바라보았다. 그들의 리더, 언제나 침착하고 냉철했던 회장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마법 같은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 하지만 선우는 예상외로 조용했다. 그녀는 그저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지던 그 순간 선우의 개인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바랄라 메디컬 센터에서 온 보안 메시지였다. HLA 일치율 100%, 수술 가능. 선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심장이 안도감으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살릴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딸을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강태준 회장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겁에 질려 무너지길 바라고 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바이오신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5년 전 KH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무 담당 부사장과 민지영 변호사만을 남기고 모든 임원을 내보냈다. 문이 닫히자 선우의 차가웠던 표정이 무섭도록 냉혹하게 변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아테나를 가동합니다. 재무부사장의 눈이 커졌다. 프로젝트 아테나는 바이오신 창립 초기 선우가 만약의 사태, 즉 강태준의 공격에 대비해 극비리에 구축해둔 방어벽이자 역습용 비자금 채널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이기에 지금 써야 합니다. 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강태준은 우리가 한국 시장과 월스트리트의 자금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선우는 즉시 싱가포르에 위치한 비밀 신탁 펀드 매니저에게 보안 전화를 연결했다. 이 펀드는 선우가 KH에서 쫓겨나기 전 자신의 개인 자산과 해외 특허 수입을 기반으로 수년간 공들여 육성해온 그녀만의 무기고였다. 미스터 텐, 지금입니다. KH중공업. 최근 수주 실패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계열사 기억하시죠? 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들은 막대한 규모의 외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신용 등급에 비해 이자율이 매우 취약하죠. 좋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유동자산을 동원해서 KH 중공업의 외화 채권 공매도를 시작하세요. 목표는 신용부도스와프, CDS, 프리미엄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강태준이 바이오신의 주가에 장난을 칠 때 나는 그의 제국 전체를 흔들어 버릴 겁니다. 선우의 명령은 단호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면적인 반격이었다. 태준이 바이오신의 가지를 치료할 때 그녀는 KH라는 거목의 뿌리를 공격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병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박진수 이사로부터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선우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 이사가 아니었다. KH그룹의 재무 담당 사장이었다. 회장님, 지금 즉시 무슨 일이야? 난 지금 바빠. 태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KH중공업, 중공업 채권이 지금 국제시장에서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엄청난 물량으로 공매도를 CDS 프리미엄이 500bp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외화 부채 상환 불능, 디폴트 선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재무사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태주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KH중공업, 바이오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의 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캐시카우 중 하나였다. 누가 감히 모릅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싱가포르발 익명 펀드입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회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단말기가 떨어질 뻔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선우, 이것은 하선우의 짓이었다. 그가 그녀의 돈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그의 제국의 대들보를 부수고 있었다. 그는 하선우가 이 정도의 국제 자금 동원력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녀를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로 얕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국보다 더 거대한 자본시장을 무기로 활용하는 냉혹한 전략가였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수천억 원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강태준님, 환자 상태가 지금 위독합니다. 강태준의 오만함이 하선우의 전략적 반격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 KH VIP 병동의 ICU는 그 자체로 전쟁터였다. 강민서의 작은 생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간호사가 환자 상태가 위독하다고 외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끝의 시작이었다. 태주는 재무사장과의 통화로 인한 충격과 딸의 위기라는 이중의 공포 속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전화기를 복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병실로 뛰어들었다.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아이의 침대 주위로 몰려들어 CPR을 시작하고 있었다. 모니터의 수치들은 붉은색 경고와 함께 0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태준이 절규했다. 주치의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입니다. 제세 동기 준비해. 태준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동시에 흔들리는 소식과 함께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하선우에 대한 금융공격은 처참한 역효과를 낳았다. 그는 그녀의 돈줄을 조이려다 자신의 대동맥을 끊어버린 꼴이 되었다. 그의 절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선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냉혹함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그는 병실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비서실이 아닌 박진수 이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나 절박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하고 위험한 침묵이었다. 박 이사, 민서가 죽어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박 이사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회장님, 그 여자 때문이야. 하선우, 그 여자가 내 딸을.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이오신, 그 여자가 가진 유일한 것,
내 딸을 구하는 대가로 나를 파멸시키려 해.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선우의 반격이 딸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었다. 박 이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했지. 금융시장은 너무 느려. 그 여자의 연구소, 그 여자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데이터를 지금 당장 파괴해. 박진수 이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보타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회장의 이성을 잃은 파멸적인 명령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바이오신의 보안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태준이 포효했다. 그 여자의 연구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버려. 그녀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그것이 내 딸을 죽인 대가야.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진수 이사는 차가운 땀을 닦았다. 회장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명령은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명주를 쥐고 있는 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관리하는 그림자팀, 즉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을 전담하는 블랙캣 태커팀에게 연락했다. 타깃은 바이오신, 핵심 RD 서버다. BS 211 임상 데이터 포함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해라. 흔적을 남기지 마. 그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박 이사는 회장의 절박함을 이용해 오랫동안 바이오신을 견제할 카드를 준비해왔다. 그는 KH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동유럽의 악명 높은 해커 집단을 고용했다. 그들은 돈만 주면 그 어떤 방화벽도 뚫을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바이오신의 네트워크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KH그룹의 이사조차 모르는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KHVIP 병원은 최근 차세대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KH그룹의 자회사인 KH정보기술과 대규모 서버 연동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KH정보기술은 효율성을 이유로 바이오신과의 과거 데이터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열어둔 백도어 포트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다. 박진수 이사는 오직 바이오신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조급함과 무지는 재앙의 씨앗이 되었다. 해커들의 공격은 거셌다. 그들은 바이오신의 1차 방화벽을 뚫고 2차 인증 시스템을 우회했다. 그리고 마침내 BS 211 RD 서버에 접근했다. 그들은 즉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악성 코드 웜을 살포했다. 하지만 그 웜은 설계 자체가 매우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이었다. 그것은 바이오신 서버를 감염시키는 동시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아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취약한 고리가 바로 KH 정보기술이 방치한 백도어 포트였다. 악성 코드는 그 포트를 통해 순식간에 KH VIP 병원의 내부 서버망으로 흘러 들어갔다. 병원의 방화벽은 외부 공격에는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자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온 내부 감염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가장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중환자실 ICU 통합 관리 시스템이었다. 강민서의 병실. CPR로 인해 아이의 심장이 겨우 다시 미약하게 뛰기 시작한 그 순간,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병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파란색 에러 화면으로 바뀌었다. 삐 소리와 함께 모든 수치가 사라졌다. 뭐야, 네트워크 다운, 서버가 응답하지 않아. 인공호흡기, 설정값이 날아갔어. 모니터에 의존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던 최첨단 시스템이 일순간에 마비되었다. 민서에게 투여되던 미량의 강심제 펌프가 멈췄고 산소 공급 장치의 압력 조절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모든 데이터가 손상되고 의료 기록이 뒤엉켰다. 당장 수동으로 전환해. 주치의가
절박하게 외쳤다. 간호사들이 수동 엠부백을 찾기 위해 허둥댔다. 단 3분. 최첨단 병원의 심장이 멎었던 시간. 그 3분 동안 강민서의 뇌는 치명적인 저산소증에 노출되었다. 의료진이 수동 장비로 간신히 시스템을 복구했을 때 아이의 동공은 이미 빛에 반응하지 않았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었다. 하선우의 전략적인 냉정함이 강태준의 절박함을 불렀고 그 절박함이 낳은 맹목적인 공격이 결국 그들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같은 시각 바이오신 본사. 선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KH 중공업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오만함에 대가를 치르게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보안팀장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지금 즉시 무슨 일이야? RD 서버가 전멸했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그 순간 선우의 다른 전화기, 병원과의 비상 연락망이 울렸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다. 하선우 회장님, 진정하고 들으십시오. 민서 양이 조금 전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병원 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마비로 선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RD 서버, 병원 네트워크, 뇌사,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바이오신 회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방금 전까지 KH 중공업의 폭락을 알리던 데이터 그래프가 선우의 눈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뇌사 판정, 병원 네트워크 해킹, 의료 시스템 마비, RD 서버 전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떠다녔다. 그녀는 방금 골수 일치율 100%라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기적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딸과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냉혹한 전략가였고 강태준의 오만함을 응징하는 승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잃어버린 어머니였다. 그녀의 손에서 단말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깨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회장님, 그녀의 비명 없는 무너짐을 목격한 민지영 변호사가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했다. 선우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텅 빈 자리에 지옥의 불길보다 더 무섭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RD 서버 공격과 병원 네트워크 마비. 이 두 사건이 정확히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녀는 민 변호사의 팔을 뿌리치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보안 단말기를 움켜쥐었다. 보안팀장. 연결해.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연결해. 그녀의 외침에 민 변호사는 즉시 보안팀장을 연결했다. 그녀의 외침에 민 변호사는 회장님, 서버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전부 닥쳐. 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KHVIP 병원. 방금 그곳도 해킹당했어. 동일범의 소행일 거야. 내 딸이 죽었어. 보안팀장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멈췄다. 강태준이야. 강태준이 한 짓이야. 회장님, 하지만 어떻게? 그가 내 연구소를 공격하라고 명령했겠지. 그런데 그 공격이 병원까지 덮친 거야. 어떻게? KH 정보기술. 그들이 병원 시스템을 관리해. 그리고 우리 바이오신과도 과거에 연결되어 있었어. 그 연결고리를 찾아
지금 당장 모든 자원을 동원해 10분 주지. 10분 안에 그 증거를 내 손에 가져와. 그녀는 전화를 끊고 겉옷을 집어들었다. 민 변호사, 5년 전 그 자료. 강태준의 어머니가 내게 누명을 씌웠던 원본 증거. 지금 당장 언론사에 배포할 준비해. 회장님, 지금은, 그건.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야. 선우가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어야 할 순간에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는 내 딸을 죽였어. 내 연구소, 내 회사, 그리고 내 딸까지. 모든 걸 빼앗아 갔어.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야. KHVIP 병동 ICU. 강태준은 유리창 너머로 이제는 그 어떤 기계에도 반응하지 않는 딸의 작은 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뇌사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는 그 단어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박진수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이 하선우의 저주 때문이라고 그녀의 냉혹함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하선우가 폭풍처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민지영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병원의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살기 어린 기세에 주춤했다. 태주는 그녀를 보자 텅 비었던 눈에 다시 분노가 차올랐다. 하선우, 네가 감히 여길 와. 네가 민서를 죽였어. 네 저주가. 네가 조건을 걸고 시간을 끌지만 않았어도 그가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선우가 먼저 그의 뺨을 내리쳤다. 짝,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복도를 울렸다. 태주는 충격으로 멈춰섰다. 네가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네가 내 딸을 죽였어, 강태준. 무슨 소리야, 바이오신. 선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네가 박진수에게 명령했지. 내 연구소를 파괴하라고, 내 데이터를 전부 날려버리라고. 태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가 어떻게? 그게 민서랑 무슨 상관이야. 그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바로 그때 선우의 이어피스에서 보안팀장의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KH 정보기술 서버. 놈들이 바이오신을 공격할 때 썼던 악성 코드가 KH 정보기술에 방치된 백도어를 타고 병원 ICU 서버로 직행했습니다. 코드 시그니처 일치합니다. 이건 명백한. 선우는 이어피스를 빼서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ICU 서버로 직행했습니다. 코드 시그니처 일치합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회장님.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난 그냥 데이터를.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중얼거렸다. 그는 박진수에게 명령했다. 데이터를 파괴하라고. 하지만 그 공격이 병원을. 박진수, 그가 왜? 네가 명령했으니까. 선우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이었다. 내 분노, 내 오만함, 네가 날 파괴하려 했던 그 광기가 네 딸을 죽인 거야. 넌 내 손으로 네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버린 거라고, 이 살인자야. 그녀의 절규가 복도를 채웠다. 태주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하선우가 조건을 건 것도 금융공격을 한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먼저 공격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 딸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민서야.
그는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난 그냥 널 구하고 싶었어. 하선우, 내가 잘못했어. 제발 아니라고 해줘. 그는 선우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내가 박진수에게 난 그냥 널 멈추고 싶었어. 그가 병원까지 공격할 줄은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지만 너무 늦어버린 고백이었다. 선우는 그의 고백을, 그의 무너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거대하고 텅 빈 절망만이, 얼음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 기계에 의존해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아이.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 이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었다. 비극은 이미 완성되었다. 강태준의 절박한 구걸과 그 구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선우의 냉정함이 충돌하여 그들의 유일한 희망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강태준의 절규는 하선우의 등 뒤에서 메아리 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단 한순간의 감정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딸은 이제 차가운 유리창 너머 기계들에 둘러싸인 작은 육신으로만 존재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손으로 그 생명줄을 끊어버린 채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지옥 같은 병동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 냉기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극지대와 같았다. 민지영 변호사가 차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선우의 얼굴에서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결의를 읽었다. 차 안에서 선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이오신 본사 30층 비상 상황실. 선우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핵심 보안팀, 팀 크로노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RD 서버가 전멸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 있었지만 회장의 등장은 그들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선우는 피로 얼룩진 전장의 장수처럼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상황 보고는 필요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답이다. 그녀가 팀장인 김진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자백했어. 그가 박진수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데이터 파괴만을 명령했다고 했지. 병원 시스템 마비는 아니었어. 김진 팀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 하지만 코드 시그니처가 일치합니다. 공격은 동일범의 소행입니다. 박 이사가 사용한 해커팀이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선우가 말을 잘랐다. 강태준은 절망에 빠진 멍청이였지만 박진수는 아니야. 그는 KH의 충견이고 그 어떤 주인보다 교활한 놈이지. 그는 강태준의 광기를 방패 삼아 그 뒤에서 다른 짓을 벌였어. 선우는 스크린에 두 개의 단어를 띄웠다. 의도 그리고 동기. 강태준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는가. 아니,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의도된 방치 혹은 고의적인 확산이야. 그녀는 김진에게 명령했다. 박진수, 지금 이 순간부터 그놈의 24시간을 샅샅이 뒤져. 강태준의 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가 주고받은 모든 통신, 모든 자금 흐름, 그가 고용한 해커팀과의 접촉 기록. 단 하나도 빠짐없이 팀 크로노스는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바이오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국가정보원 출신들로 구성된 이 팀은 선우가 5년 전 KH에서 쫓겨난 직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들이었다. 민 변호사, 선우가 민지영을 불렀다. 언론사에 배포하려던 5년 전 자료, 잠시 보류해. 민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이야말로, 아니, 지금 터트리면 강태준의 어머니라는 꼬리만 잘릴 뿐이야. 난 몸통을 원해. 아니, KH라는 거대한 나무 전체를 뿌리 뽑을 거야. 그러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녀의 눈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거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상황실의 공기는 서버의 펜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으로 가득 찼다. 선우는 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우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 조각들을 꿰맞추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미 무너졌지만 박진수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팀 크로노스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다. 찾았습니다. 새벽 4시 김진 팀장이 외쳤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2개의 로그 파일을 띄웠다. 하나는 박진수가 동유럽 해커팀에게 보낸 작업 지시서였고, 다른 하나는 해커팀의 리더와 나눈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회장님, 보십시오. 박진수는 강 회장의 명령대로 데이터 파괴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악성 코드가 문제입니다. 김진은 헬파이어라고 불리는 웜 코드의 분석표를 띄웠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삭제용이 아닙니다. 이건 무차별적인 네트워크 파괴용 웜입니다. 감염된 서버와 연결된 모든 노드를 태워버리도록 설계되었어요. 박진수는 이 코드를 쓰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민지영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다면 그가 병원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다는? 정확합니다. 김진이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3개월 전 KH 정보기술의 병원 시스템 보안 감사 보고서였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최종 결재란에는 박진수 이사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백도어 포트의 존재를, 그리고 헬파이어 코드를 사용할 경우 병원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이유가 뭐지? 강태준에 대한 충성심? 아니었다. 강태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돈입니다, 회장님. 김진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차명거래 내역이었다. 박진수는 지난 6개월간 KH그룹의 주가와 바이오신의 주가에 동시에 양방향으로 거액의 공매도와 매수를 걸어왔다. 그는 강 회장의 절망을 이용했습니다. 김진이 분노를 억누르며 보고했다. 그는 강 회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바이오신과 KH병원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바이오신은 핵심 데이터를 잃고 KH는 후계자인 민서 아가씨를 잃고 회장이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공매도한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박진수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또 다른 대상이 있었다. 태양그룹. 민지영 변호사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KH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호시탐탐 적대적 인수를 노리던 바로 그곳이었다. 박진수는 강태준을 배신한 겁니다. 그는 KH를 약화시킨 후 태양그룹이 KH를 헐값에 인수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새 그룹의 핵심 임원 자리를 보장받으려 했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준의 어리석은 분노, 박진수의 탐욕스러운 배신, 그리고 태양그룹의 야망,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그녀의 딸 강민서의 생명을 제물로 삼킨 것이다. 비극은 강태준의 구걸과 선우의 냉정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배신이었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의 불씨가 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심판뿐이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무심하게 흘러 다음 날 새벽을 열었다. 하선우는 24시간 만에 다시 KHVIP 병동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기증자로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왔다. 그녀의 딸 강민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뇌의 기능은 완전히 정지했고 오직 기계만이 아이의 작은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고 있었다. ICU 입구는 선우의 경호원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강태준은 복도 저편, 가장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선우가 병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감히 그녀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이제 KH의 회장도 한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 껍데기뿐인 존재였다. 그는 선우의 경멸 어린 시선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선우는 방진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딸에게 향했다. 병실안은 기계의 규칙적인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소음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연장하는 소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섰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딸의 얼굴.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얼굴.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고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선우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차가운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의사를 바라보았다. 준비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를 확인했다. 이것이 선우가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고통스러운 희망을 강요하는 대신 평화로운 안식을 주는 것. 바로 그 시각, 인천국제공항.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활주로에는 개인 제트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박진수 이사는 땀으로 젖은 셔츠를 입은 채 황급히 트랩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KH 중공업의 주가 폭락은 그가 예상한 시나리오였지만 그 반작용으로 바이오신이 아닌 KH그룹 전체가 휘청일 줄은 몰랐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하선우의 팀 크로노스가 자신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경고였다. 그의 배신은 이제 태양그룹에게도 부담이 되었다. 그들은 박진수라는 꼬리를 자르고 이 모든 혼란을 강태준 개인의 비극으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진수는 버림받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스위스 계좌에 남은 돈을 가지고 조세 피난처로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빨리, 당장 이륙해. 그가 조종사에게 소리쳤다. 엔진의 출력이 높아지며 제트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은 순간 바이오신 상황실. 놓쳤습니다. 김진 팀장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박진수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막 활주로로. 선우는 여전히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어피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기계의 스위치를 누르려는 의사의 손과 모니터에 떠 있는 박진수의 제트기 위치를 동시에 쫓고 있었다. 김진. 선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그가 하늘로 뜨는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박진수의 횡령, 배임, 태양그룹과의 내통, 그리고 헬파이어 코드 사용 지시서까지 이 모든 것을 검찰과 언론 그리고 KH그룹 이사회 전체에
동시에 전송해. 그녀는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가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가 갈 곳은 지옥뿐이야. 박진수의 제트기가 속도를 높이며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활주로 양끝에서 공항 보안 차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검은색 SUV 차량 여러 대가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제트기의 앞을 가로막았다. 뭐야? 저 차들 뭐야? 조종사가 경악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제트기는 타이어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활주로 한복판에 멈춰섰다. 박진수는 공포에 질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SUV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팀 크로노스의 현장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경찰이나 국정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선우의 사병, 스빙이었다. 김진이 말한 놓쳤다는 것은 공항 내부에서의 체포를 놓쳤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활주로 자체를 봉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박진수 이사, 요원들의 확성기 소리가 제트기의 방음을 뚫고 들려왔다. 하선우 회장님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지금 즉시 투항하지 않으면 적대적 기업 인수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생포될 것이다. 병실. 의사의 손가락이 인공호흡기의 전원 스위치에 닿았다. 선우는 이어피스를 통해 타깃 확보라는 김진의 짧은 보고를 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편의가, 민서야, 엄마가 다 끝냈어. 의사의 손이 스위치를 내렸다. 병실을 가득 채웠던 기계음이 마치 애도하듯 하나씩 꺼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심장 박동을 알리던 모니터에 길고 단조로운 수평선이 그어졌다. 하선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딸을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냈다. 차가운 정의가 내려졌다. 강민서의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멈춘 그 순간 하선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적인 미련도 함께 제거되었다. 그녀는 딸의 시신이 안치실로 옮겨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민지영 변호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태준은 감히 그녀의 10m 안으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무너져 내린 패배한 짐승에 불과했다. 선우는 병원을 나섰다. 24시간 전 그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곳을 찾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심판할 집행자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집이나 휴식처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롤스로이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이오신 본사의 비상 상황실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애도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정의는 그것이 아무리 차가울지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다. 상황실은 전쟁터의 지휘소와 같았다. 팀 크로노스는 박진수의 신병을 확보한 즉시 그가 가진 모든 디지털 기기와 서버 접근 기록을 분석해냈다. 선우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진수와 태양그룹 그리고 KH그룹 이사회에 부패한 일부 임원들 사이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회장님, 김진 팀장이 경례도 잊은 채 다급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진수는 강태준 회장의 광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헬파이어 코드가 병원 시스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바이오신의 RD를 파괴하는 동시에 KH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를 제거하여 강태준 회장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영권에서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차갑게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태양그룹이 KH를 헐값에 인수하도록 돕고 자신은 새 제국의 2인자로 등극할 계획이었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인간의 탐욕은 그녀가 이미 5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었다. 증거는
완벽합니까? 완벽합니다. 김진이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가리켰다. 박진수와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장 간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박진수가 직접 민서 아가씨만 사라지면 KH는 껍데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딸은 그들의 더러운 야망을 위한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좋아. 선우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민지영 변호사. 지금 즉시 KH그룹 이사회 전체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해. 안건은 그룹 총수의 배임 및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한 긴급 보고라고. 민 변호사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외부인입니다. 아니. 선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야. 나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KH그룹의 불법 행위로 인해 내 딸과 내 회사를 잃은 당사자야. 그들은 내 말을 들어야만 해. 만약 거부한다면 이 모든 자료는 10분 뒤 검찰과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될 거라고 전해. 그녀의 말은 명령이었고 협박이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다. 3시간 뒤 KH그룹 본사 50층 대형 이사회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불만을 품었지만 민지영 변호사가 보낸 샘플 증거 파일 몇 개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제국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였다. 강태준은 비서실에 의해 거의 끌려오다시피 자리에 앉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KH그룹의 상황으로 군림해온 유인숙 여사가 날카로운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직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대체 무슨 짓들이야? 감히 이 늙은이를 이 새벽부터 불러내? 그리고 저놈은 왜 저 꼴이야? 그녀가 아들을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하선우가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이사들의 숨을 멎게 했다. 그녀는 상복, 성후를 연상시키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유인숙 여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경비. 저 천박한 년 당장 끌어내. 앉으시죠, 유 여사님. 선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경비원들을 무시하고 이사회의 상석 강태준의 맞은편 빈자리에 당당하게 앉았다. 지금부터 제 딸 강민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녀는 개인 단말기를 거대한 스크린에 연결했다. 이게 무슨 이사들이 술렁였다. 모든 비극은 이자 박진수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우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팀 크로노스가 정리한 완벽한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웠다. 박진수와 태양그룹의 음모, 헬파이어 코드 분석표, 스위스 계좌 내역, 그리고 이것이 박진수가 태양그룹에 보낸 녹음 파일입니다. 회의실에 박진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서 아가씨만 사라지면 유인숙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역적. 한 이사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박진수를. 물론 그래야겠죠. 선우가 차갑게 말을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음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진수에게 명분과 기회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향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오만함이 박진수에게는 완벽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박진수에게 절교하며 내렸던 명령, 내 데이터를 파괴하라는 그 통화 기록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그룹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박진수라는 사냥개에게 살인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몰랐다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이사 여러분, 이것이 총수의 자격입니까? 유인숙 여사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악했다. 아니다. 내 아들은 그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내 손녀를 당신 손녀라고요? 선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얼음 같은 경멸이 실렸다. 그녀는 유인숙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인숙 여사, 당신은 손녀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이사회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5년 전의 낡은 자료였다. 이 비극의 진짜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스크린에 5년 전 선우가 KH에서 쫓겨날 때 사용되었던 조작된 증거 사진들, 위조된 진술서, 그리고 유인숙 여사가 해결사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이 떴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의 제국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내게 누명을 씌우고 내 딸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그 더러운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의 공기는 이제 숨막히는 침묵으로 변했다. 박진수의 배신, 강태준의 무능과 광기, 그리고 유인숙 여사의 추악한 과거, KH그룹의 심장부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딸은 당신들의 탐욕과 오만함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이오신의 RD 데이터도 전소되었습니다. 이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정에서 묻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녀는 차가운 정의의 칼날을 휘둘렀다. 원로 이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인숙 여사와 강태준을 향해 입을 열었다. 두 분, 이사회 이름으로 지금 당장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 조사를 준비하십시오. 강태준은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유인숙 여사는 비명을 질렀다. 선우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묵묵히 이사회실을 걸어 나왔다. 3달이 지났다.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차가운 바람 속에 봄의 기운을 머금기 시작했다. 하선우는 서울의 삭막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동해안 절벽 위에 위치한 외딴 별장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바이오신을 설립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 오직 재기를 꿈꾸며 스스로를 다잡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새벽녘, 그녀는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절벽 끝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하얀 유골함이 들려 있었다. 강민서, 그녀가 5년을 그리워하고 단 며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으며 결국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보지 못한 딸. 그녀는 딸의 마지막 흔적을 차가운 바닷바람에 실어보냈다. 하얀 재가 새벽의 푸른빛 속으로 흩어지며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선우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눈물이 말라버린 사막과 같았다. 그녀는 그저 딸이 그리고 자신의 5년이 저 차가운 바다에서 남아 평화를 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비극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비극의 대가를 치를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영 변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 변호사의 손에는 두꺼운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민 변호사가 묵례를 했다. 그녀는 선우의 슬픔에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지난 3달간 지옥과도 같은 법정 싸움과 청문회를 함께 견뎌냈다. 선우는 벽난로 앞에 앉아
민 변호사가 내민 보고서를 받았다. 그것은 KH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몰락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최종 심판을 기록한 문서였다. 첫 번째 장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KH그룹 이사회에서 폭로된 그날 정신적인 붕괴를 겪었다. 그는 재판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박진수의 음모를 몰랐다고 항변하지도 자신의 관계를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명령이 딸을 죽였다는 사실 하나에 짓눌려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다. 법원은 그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경영권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처벌일 뿐 그의 진짜 형벌은 남은 평생을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라는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항소도 포기한 채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과 다름없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었다. 그의 제국도 그의 딸도 그의 자아도 모두 사라졌다. 두 번째 장은 유인숙 여사였다. 그녀는 5년 전에 증거 조작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문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가 5년 전 선우에게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그녀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와 막대한 금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KH그룹은 해체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에 의해 모든 치부가 드러났다. 그녀는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쫓겨나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아들의 소식조차 듣지 못한 채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세 번째, 장, 박진수. 그는 이번 비극의 핵심이자 가장 악랄한 배신자였다. 그의 재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헬파이어 코드의 존재를 몰랐다고 강태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팀 크로노스가 복원해낸 그와 태양그룹 간의 비밀 통화, 그리고 그가 해커에게 직접 코드 사용을 지시한 로그 기록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 검찰은 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병원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은 총을 쏘는 것과 다름없는 살인 행위라는 것이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고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은 그를 영원히 감옥에 가두었다. 마지막으로 태양그룹과 KH그룹이었다. 태양그룹은 박진수와의 내통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도덕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주가는 폭락했고 정부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으며 막대한 과징금을 물었다. KH그룹은 총수 일가의 몰락과 함께 사실상 공중분해되었다. 핵심 계열사들은 채권단 관리하에 헐값에 매각되었고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선우는 보고서를 덮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딸을 잃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처절한 심판일 뿐이었다. 회장님, 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바이오 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RD 데이터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선우는 잠시 창밖에 거친 파도를 바라보았다. 데이터는 사라졌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걸었던 BS211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데이터는 사라졌지만 그 데이터를 만들었던 내 팀원들은 남아있어.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희미한 빛이, 삶에 대한 의지가 돌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더 안전한 곳에서 더 견고하게. 강태준이 무너뜨린 것은 건물의 외벽일 뿐, 기초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딸의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겠어. 강민서 희귀질환 재단, 내 딸을 죽게 만든 그 병,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 바이오신의 모든 수익은 그곳에 쓰일 거야. 민지영 변호사는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선우는 여전히 하선우였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는 사람이었다. 민 변호사가 떠나고 선우는 다시 홀로 남았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그녀는 테라스로 나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어제와 다름없이 떠올랐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태준의 구걸과 그녀의 냉정함이 시작한 이 비극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도 복수를 꿈꾸는 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하선우 자신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딸을 잃은 오래된 상처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떠오르는 태양은 그녀에게 새로운 새벽을 약속하고 있었다. 비록 그 새벽이 차갑고 고독할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 상처를 아는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